오늘 보내주신 자료는 SK에 대한 한 증권사 리포트인데요. 이게 꼭 한편의 추리소설 같아요. SK라는 회사는 왜 본질적인 가치보다 항상 저평가받는가? 이 오랜 미스터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리포트는 그 해답이 실마리로 자사주와 이사의 의무라는 두 가지 결정적인 단서를 딱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분석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면서 목표 주가 33만 3천 원이라는 결론이 어떻게 도출됐는지 한번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 비유 정말 딱이네요. 사실 많은 투자자들이 정말 오랫동안 품어온 질문이거든요. 아니, 이 기업이 가진 자산 가치는 분명히 이것보다 훨씬 큰데 왜 주가는 계속 제자리를 맴돌까? 이 리포트는 그 원인을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상법이라는 더 큰 틀에서 찾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거죠. 기업 지배구조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단서, 자사주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리포트가 언급한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이 바로 이 자사주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라고 하던데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바뀐다는 건가요? 핵심은 한 단어로 요약됩니다. 바로 의무 소각이죠. 지금까지는 회사가 자기 주식을 사들여도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당 부분 회사 자율에 맡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개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뜻바람 목적이 없는 한 1년 안에 의무적으로 소각, 즉 없애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그럼 새로 사는 것만 해당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도 포함인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더 중요한 건 기존에 이미 창고에 쌓아두고 있던 자사주에도 이 소각 의무가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아, 기존에 있던 것까지요. 네, 물론 바로 소각하라는 건 아니고 유예 기간을 줍니다. 법이 시행되고 6개월 안에 기존 보유분에 대한 처리 계획을 내놓고 그 후 1년 안에 소각을 하거나 만약 소각하지 않겠다면 왜 그런지 어떻게 쓸 건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을 직접 받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다 소각해야 한다 이런 거군요. 근데 이게 모든 회사에 똑같은 무죄로 다가오는 건 아닐 것 같아요. SK처럼 자사주를 많이 가진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큰 변화로 느껴질까요? 리포트를 보니 SK가 보유한 자사주가 무려 24.8%나 되던데요? 네,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리포트가 SK를 주목하는 겁니다. 24.8%면 이게 발행 주식 4주 중 거의 1주가 회사 금고에 잠겨 있다는 뜻이거든요. 와, 어마어마하네요. 이게 만약 법안에 따라 상당 부분 소각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체 주식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럼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는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리포트는 이 효과만으로도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EPS가 약 30% 넘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해요. 30%요? 네, 이것만으로도 주가가 한 단계 뛰어오를 수 있는 엄청난 재료인 셈이죠. 30%라니. 정말 엄청나네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 같은데요? 그럼 이전에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두려도 주주 가치를 높이는 소각 대신에 다른 목적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었다는 건가요? 마치 경영권 방어용 좀비 주식처럼 활용하는 게 가능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정확합니다. 좀비 주식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리포트에서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자사주를 우호적인 다른 회사에 넘겨서 경영권 방어에 활용하거나 자사주 교환사채, EB라는 걸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썼습니다. 자사주 교환사채. 그게 소액주주 입장에서는 왜 문제였던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쉽게 말해 회사가 자사주를, 이걸 마법의 지갑처럼 활용한 거예요. 마법의 지갑이요? 네, 특정 투자자에게 이 자사주 뭉치를 담보처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자는 나중에 이걸 주식으로 바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 있는데도 그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마법이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자 금융당국도 공시를 강화했고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아예 이 교환사채 발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렇군요. 지배주주나 경영진에게만 유리한 일종의 꼼수를 법으로 막겠다는 거군요.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 합병이나 임직원 보상처럼 정말 자사주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예외도 전혀 인정이 안 되는 건가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외는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합병의 대가로 주거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대신 주는 것처럼 합리적인 경영상 목적이 있다면 자사주를 처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조건이 붙습니다. 조건이요?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승인받은 계획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즉, 이제는 회사가 자사주를 쓰려면 무조건 주주들에게 먼저 허락을 받아야 하는 시대로 바뀌는 겁니다. 자사주의 주인이 사실상 경영진에서 주주 전체로 넘어오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중요한 법안 지금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리포트를 보면 연내 처리는 불투명해졌지만 내년 1월 중 처리를 예고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쟁점 법안들에 밀려서 처리가 조금 늦어지고는 있지만 정부와 여당의 추진 의지는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계속해서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자사주를 마음대로 쓰던 관행은 주주 전체보다는 특정 지배주주나 경영진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 칼날이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리포트가 지목한 두 번째 단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입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이것도 정말 중요한 변화 같은데요. 기존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였는데 이걸 주주로 바꾼다는 거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만드는 건가요? 이건 정말 한국 기업 지배구조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법적으로 이사가 회사에만 충실하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이런 논리가 가늠했습니다. 이 결정이 소액주주에겐 좀 불리하지만 회사 전체의 장기적인 이익에는 부합한다. 그러니 문제없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이익이 과연 누구의 이익이었을까요? 많은 경우 지배주주의 이익과 동일시되어 왔죠. 지배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충돌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SK 같은 지주회사에서 왜 이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지주회사가 지배하는 여러 자회사 중 하나를 다른 자회사와 합병한다고 해봅시다. 이때 합병 비율을 지배주주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 자회사의 가치를 일부러 낮게 평가해서 지배주주가 합병 후 법인의 지분을 더 많이 가져가도록 설계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소액주주들은 정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들은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면 그만이었으니까요. 지주회사는 구조상 이런 계열사 간 거래나 사업구조 개편이 잦기 때문에 이런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이제야 명확해지네요. 투자자들이 늘 말하던 코리아 디스카운트, 나 지주사 할인의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군요. 언제든 지배주주의 이익을 위해 내 가치가 희생될 수 있다는 그 불신감, 그 리스크가 주가에 미리 반영되어 있었던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그 불확실성에 대해 지주회사 할인율이라는 가격표를 매겨왔던 거죠. 그런데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가 명시적으로 추가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이사회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지배주주의 이익뿐만 아니라 소액주주의 이익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할 법적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이걸 어기면 주주들이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게 되고요. 자연스럽게 이런 우려가 줄어들고 구조적인 할인율이 축소되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 즉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게 이 리포트의 핵심 논리입니다.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우려도 하던데요. 이사들이 소액주주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우려입니다. 경영계에서 주로 주장하는 논리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법안의 취지가 이사들을 소극적으로 만들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더 정교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만들라는 압박이죠. 단기적으로는 의사결정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합리한 오너 리스크를 줄여서 자본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리포트는 바로 그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거대한 변화, 즉 자사주 의무 소각과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 도입이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리포트가 제시한 최종 결론을 살펴보죠. 이 모든 분석을 종합해서 SK의 목표 주가를 33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네, 이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 살펴볼 차례죠. 리포트는 Sum of the Parts, 줄여서 SOTP라는 가치평가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SOTP 방식이요? 조금 생소한데
어떤 개념인가요? 이건 마치 중고차를 통째로 파는 대신에 엔진, 타이어, 오디오 시스템, 차체를 다 따로 떼어서 각 부품의 가격을 매겨 합산하는 것과 비슷해요. 아, 그렇게요? 네. 때로는 부품 각각의 가치를 합친 총액이 완성차 가격보다 더 높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SK처럼 여러 사업 부문과 자회사를 거느린 지주회사의 가치를 평가할 때 자주 쓰는 방식입니다. SK가 가진 상장자 회사 지분, 비상장자 회사 지분, 그리고 자체 사업의 가치를 하나하나 따로 계상해서 모두 더하는 거죠. 계산 방식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SK가 가진 SK하이닉스나 SK텔레콤 같은 상장 회사의 지분 가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삼고 SKENS 같은 비상장 회사는 장부가액의 50% 할인율을 적용해서 가치를 산출했다 이렇게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각 부문의 가치를 합산한 뒤에 앞서 길게 이야기한 두 가지 변화의 효과를 반영하는 겁니다. 첫째, 24.8%에 달하는 자사주가 소각될 경우 전체 주식수가 줄어드니 주당 가치가 올라가겠죠. 둘째, 이사의 주주 충실의 의무가 도입되면 고질적인 지주사 할인율이 상당 부분 축소될 거라는 기대를 반영한 겁니다. 이 두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모두 현실화됐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가치가 바로 33만 원이라는 게 이 리포트의 결론입니다. 오늘은 보내주신 SK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 상법 개정이라는 외부 변수가 어떻게 한 기업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지 그 논리적 과정을 따라가 봤습니다.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주식수를 줄여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도입으로 고질적인 할인 요인을 제거한다.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열쇠였네요. 네. 단순히 이 기업 실적이 좋으니 주가가 오를 것이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한국 자본시장의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더 큰 그림 속에서 기업 가치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아주 의미 있는 자료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리포트가 던지는 진짜 메시지는 이것일 겁니다. 한국 기업들이 과연 주주를 회사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법안의 통과 여부가 그 첫 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군요. 보내주신 이 자료는 단순히 SK의 주가를 넘어서 한국 자본주의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라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오늘 저희가 나눈 이 관점을 가지고 관련 소식들을 지켜보시면 훨씬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오늘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깊이 있는 자료를 통해 함께 탐색하는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